회장님처럼 아예 이제 나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개수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죠. 저는 실질적으로 어떤 걸 투자를 집행하면 심지어 주식조차도 약간 연구자산처럼 이해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방침이나 경영자의 태도가 시장에서 바뀌지 않으면 같이 항상 다르고 산 주식을 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게 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승부가 깨끗하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뭐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경영을 했지만 회계학을 열심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원리만 알지 뭐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보고 통찰하고 판단하고 뭐 계속 그 회사 내가 그래서 그 게임에서 이길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 하고 있었어요. 전혀 그런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퍼가 제로인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끝까지 이제 근로소득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작가로 이제 살면서 이제 강의가 있으면 강의 가서 강의하고 뭐 이런 삶을 살다가 비트코인을 발견했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깨달았어요. 제 표현으로는 깨달아서 이 잠재적 가치를 보니까 이거는 해볼 만한 승부가 된다. 왜냐하면 저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해서 진 거지만 남 탓할 게 없겠다. 그래서 이제 승부를 걸었던 거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게 대중한테 여기까지 인식되게 오기 전까지 별별 소리를 다 들으시더라고요. 네네. 심지어 내가 지금 오태미 작가님을 만난다고 올리자마자 나한테도 문자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랬을 만나지 거예요. 말라고. 네,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이유가 뭐냐면 네. 나는 대표적으로 되게 돈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왜 비트코인 같은 거와 만나냐 하냐 이런 의도예요. 근데 그럼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이런 오해들을 그동안 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견뎌왔는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도 좀 얼마나 강한 신념이 있었으면 그걸 이렇게 견뎌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내가 깨닫는 걸 깨달았으면,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비판하는 분들에 대한 그 머릿속을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 그 논리를 제가 정말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그분들이 밉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이런 건 있는데 실제로는 안타까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알면 저렇게 그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로 이제 비트코인 욕하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평생 저기 회장님 책에도 나오지만 자기의 자산 이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설 때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학자들이 많으니까 학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독립이거든요. 왜냐하면 연구 논문에 쫓기지 않고, 그 다음에 강의에 쫓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하고, 그리고 쓰고 싶은 책 쓰고, 이게 이제 꿈인데 제 주변에 학자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비트코인만 깨달으면 바로 한 5년이나 10년만 기다리면 그 길을 가는데 안타까움이 너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비판을 했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뭐 하는 얘기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아내죠. 그건 이제 좀 그 데미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내하고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친구였고 모든 걸 같이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이제 아내가 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힘들었죠. 지금 괜찮아요. 지금이야 제 코인 쓰는 재미로 이제 사니까 그 회장님도 요번에 1월 달에 ETF 승인 이후에 이제 제가 여쭤볼 건데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ETF 승인이 딱 되고 나서 재밌는 일이 벌어서 우리 집에 하루 종일 우리 아내가 저를 졸졸졸 진짜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멋있어 보인대요.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이건 미국이 품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내도 그걸 미친 소리로 들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막상
SEC가 ETF 승인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뭐 제가 지금 약간 약간 이제 침체돼서 요새 좀 뜸한데 올해 3월 막 이렇게 가격 오르고 막 1억 넘고 했을 때 제가 집에서 아주 대우가 많이 달라졌죠. 근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특히 경제학 전공자들은 전혀 말이 안 통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디 상가집에 갔어요. 상가집에 가면 다들 좀 얼큰하게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양 있는 분들도 그때는 좀 막말을 해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 테이블에 앉았는데 저 빼놓고 전부 이제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저한테 젊은 사람이 그때만 해도 40대니까 젊은 사람이 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비트코인 같은 거 하고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런 나름대로 수모라면 수모를 겪었죠. 그게 지금 그 최근에 쓰신 그 책도 보니까 근데 참 그 제목 앞에 그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금융 세계가 어떻게 완성돼 가는가 하는 책인데 앞에 비트코인 제목 붙인 이유가 있어요? 타이틀 위에? 그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두 가지 실수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하고 그 다음에 책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이제 출판사하고도 얘기가 된 건데 책이 한국 사회가 책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책을 애써서 내봐야 이제 이익을 저자도 거의 가져가는 게 없고 출판사도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그 출판사 사장님이 제가 되게 신뢰하는 분인데 책의 개요를 딱 보더니 아 이거는 전공자들은 사게 되어 있으니까 책값을 전공서적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패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좀 싸게 하고 하드카버로 안 하고 이제 좀 페이퍼백으로 하고 제목에서도 그냥 비트코인 빼고 달러 지정하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회장님 책만큼이 아니겠지만 베스트셀러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가격에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데도 그 책이 2만 부가 팔렸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 형이 이제 국제정치학학자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학자들 그거 다 사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창피해갖고 말을 안 해. 왜냐면 비트코인이 앞에 들어가 비트코인 있고. 들어가. 저도 읽으면서 여기 왜 비트코인이 들어갔는지 되게 궁금했고 전혀 없어도 전혀 상관없고 되게 좋은 책인데 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제가 비트코인에서 출발했으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국제정치학 PhD인 형한테 명절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형이 좀 책을 써라. 그러면 내가 이제 자료는 다 주고 개요도 잡아줄게. 이건 빅딩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PhD들은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면 학자들한테 아주 냉혹하게 이제 좀 혼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저항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경력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넣는 게 당연한데 어제 출판사하고 이제 얘기가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출판을 할 건데 비트코인 빼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 외국 서적으로 그냥 달러에 지정하고 해도 충분하다. 달러 지정도 되고 제 생각도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고 달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가장 잘 쓴 책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한 부분이 그냥 비트코인의 설명을 필요하면 뭘 줄까? 재편집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슨 대본 있고 막 이렇게 온 게 아니라서 원래 저는 그 이렇게 번개의 사람들 오시면 그 질의응답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심지어 사장학개론 수업도 질의응답으로 해요. 여러분들 그 자신 나 뭐 이거 되게 물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우리 아는 건 대답해주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테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로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는 이제 오태민 작가님이 이제 하고 계신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유튜브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김승호 회장님은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 사장학 6기로 제가 수업을 참여를 하고 이제 알게 되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DM을 가끔 뭐 힘들 때나 또는 궁금한 게 있을 때 이렇게 보냈었는데 가끔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스토리를 제가 보게 되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오태민 작가님이 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전에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제가 갑자기 지금 이 MC를 보라고 해서 나오게 됐는데 대본을 대략 짜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여기 일단 우측에 계신 저희 그 김 회장님이 스토리에서 이제 언급해 주셨던 오태민 작가님. 그리고 이제 또 오태민 작가님을 제가 알기 전에 먼저 알게 되었던 저희 김성호 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는 길에 이거를 하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를 다 잡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 모여주셨는데 질문을 그러면 한 번씩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고등학생인데요.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돈을 벌려는 목적보다 자산을 보호하려는 관점에서 사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김승호 회장님을 보시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나 관점을 이렇게 전환하는 기술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잠깐만, 내가 질문을 잘 이해 못하겠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살 때 돈을 벌려고 사잖아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신다고 했는데, 그럼 보통의 사람들과는 관점이 다르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관점을 전환하는 법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이건 들려? 아니요, 저거는 마이크 그래요? 안 나와요. 자산은 대부분이 같은 편으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왜 채권과 주식이 방향이 좀 틀리고 부동산도 또 주식과 방법이 틀릴 때가 있다고요. 금과 현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산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 다 몰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있는 주체는 나는 이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차이로 사람들의 인지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무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무시하지 않는 정도 한도 내에서 비트코인 자산을 내 자산 알로케이션 안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의 위험한 역할이 세상에 있을 거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더 확장하고 다른 자산은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측면에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 교수님처럼 초기 투자자로 그거의 가치를 알아보고 하시는 분은 약간 선각자들이고 저는 그런 눈은 사실은 없어요. 이미 있는 것을 보호하거나 지키는 쪽에 더 능숙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보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공부가 늦으니까 알아볼 방법이 좀 나는 늦은 사람이니까 그거를 미리 공부하고 이해한 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저. 내가 사회로 봐야 돼? 아놀드가 일어나니까 무서워하잖아, 사람. 아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비트코인 얘기만 들었고 전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만, 잘, 소리가 울려서 잘 알지 마이크 못- 잠깐, 아니 이거 이렇게 잠깐 마스크를 좀 마이크. 마스크. 예, 예. 오늘 마스크를 쓰라고 오신 거예요? 왜 다들 쓰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잘 몰라요.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아니면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저자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좋다.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저처럼 이렇게 초보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뭔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비트코인도 보니까 이게 여러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전한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은행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되는 건지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무슨 회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거래소를 만약에 고른다면 맞아요. 거래소. 업비트, 빗썸, 이제 콥이 다 똑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에서 인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그 FTX라 그래가지고 2년 전에 미국 거래소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게 왜 사고가 났냐면 고객들한테 투자를 받은 돈을 은행처럼 운용을 한 거예요. 근데 운용을 잘해서 불린 게 아니라 없애버렸죠.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이제 투자를 비트코인을 하나 사시면 그 거래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는 전당포예요, 전당포.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1대1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인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면 상관없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사업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님께 경영 철학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되게 성장도 많이 했고 돈도 벌어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사업 속에서 행복을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행복과 성장은 동반될 수 없다라는 철학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제 철학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행복은. 고등학생인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오케이. 그런데 행복을 못 느껴? 그럼 얼마를 벌어야 행복한 거야? 음. 그러게 나도 궁금하네 그거. 아니 그 사업이 행복하고 연관돼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사업 잘한다고 뭐 행복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행복은 기준이 좀 다르잖아.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아직은 고등학생이니까 좀 그런 게 노출이 좀 덜 되겠지만, 내가 지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거리의 거의 90% 이상은 돈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돈하고 연결 전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나 근심 혹은 상황들을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해결할 거 되게 많거든. 생각보다 돈이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행복을 100% 주는 건 아닌데 행복의 바탕을 깔 수 있는 근원은 되니까, 자산 혹은 재산은,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내가 성숙해가고 또 그걸 모으는 과정은 내 행복을 유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이 얘기가 맞지는 않는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사업 자체는 내 삶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쓸 수 있어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주변도 행복해질 수 있고. 대신 반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사회를 위하고 뭐 남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가 자기 주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족이나 오히려 직원들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우선순위를 좀 사업하면 좀 바꾸라고 그런다고요. 가족 먼저, 직원들 먼저 이렇게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지켜주는 것.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하면 사업도 재밌고 행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아마 오 교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저를 비난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나한테 무슨 나의 자긍심이나 혹은 나를 불편하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아내가 뭐라 그런다든지 뭐 식구들이 뭐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 신경 쓰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사업 크게 해서 뭐 성공하면 뭐해, 집에 가서 입 나온 와이프를 만약에 만난다면 그냥 그날 저녁 다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변 먼저 응원군, 지원군들을 만드는 일로 사업을 시작하면 좋죠. 말이 길어졌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제가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한 2021년도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약간 우울증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됐어요.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돈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좋았는데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삼남매인데 우리 삼남매를 교육시키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거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따분해지더라고요.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료하고 따분해서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제가 관종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올리고 사람들이 뭐 반응을 하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따분하다가 이제 제가 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빅이라고. 우리 아내가 말렸는데. 그리고 지금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 따분한 게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따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따분할 때 행복한 걸 모르거든. 근데 이제 따분함을 벗어나겠다고 뭘 했다가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사회를 위해서 했다가 지금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스스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지금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다시 따분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행복을 아주 적극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쾌락인데 쾌락은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그 젊으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감히 드리고 싶은 건 젊으면 도파민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파민을 추구하는 거는 착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쾌락하고 행복을 착각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약간 나른하고 따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걸 잘 모르죠, 그때는. 저는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근데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 때문에 서울에 잠시 왔는데 인스타그램에 김승우 회장님 오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직업이 이더리움을 쓰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이더리움을 사는데 항상 남동생한테 부탁을 해요. 이걸 처음에 하려니까 맨 처음에 한 번은 했던 것 같은데 못하겠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뭘 써넣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남동생한테 늘 부탁을 해왔고 요즘은 어떤 전화를 많이 받냐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깔면 올라도 돈이 들어오고 내려도 돈이 들어오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래요. 돈을 얼마를 주고 그래서 결정을 못해서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사도 내는 게 맞는지 돈도 작지 않아요. 750만 원을 내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요. 오늘 잘 오셨네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없고 잘 모르지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되게 저명하신 분이 비트코인 때문에 저를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나 뵀어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되게 유명한 드레이퍼 가문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듣고 비트코인을 사셨어요. 많이 사셨어요. 100개를 사셨어요. 그분이 2017년도에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외국에 채굴을 해주는데 비트코인을 보내면 그 채굴기를 하나 사서 내 이름으로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온대요. 저한테 그 이자 들어오는 것까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좀 그렇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자는 받는데 원금이 안 들어오죠 나중에. 왜 그러냐면 그게 특별히 사기래서가 아니라 그 비트코인 채굴 기계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굉장히 새로운 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그 채굴기에서 나오는 게 내 거가 될 것 같지만 수수료 빼고 그 채굴기가 이제 태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자 몇 번 받다가 원금 못 받으셨죠. 근데 그분은 이제 현명하셔가지고 많은 걸 사신 건 아니라 이제 조금 줬고요. 또 최근에는 하루 인베스트먼트라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고 뭐 해가지고 했다가 그 자체가 날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형은 그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유사수신의 그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자를 꼬박꼬박 약정해서. 그거는 이제 은행밖에 못하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위법성도 약간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게 하는 게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는 받는데 막상 원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목돈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철학적으로는 우리 김승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돈은 이제 좀 약간 품질이 나쁜 돈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다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유사한 방법으로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인생에서 꽤 있을 거라고요. 그럴 경우에
750만 원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사서 돈을 번다면 그걸 파는 사람은 왜 그걸 팔아야 돼? 상식적으로. 700만 원, 750만 원만 그 사람이 있으면 세상 돈을 다 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 왜 그걸 팔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팔아서 버는 돈이 그 기계에서 투자해서 나오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이런 일을 굉장히 상식적으로 돌아보면 그 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기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기가 돼요. 그걸 파는 사람들은 사기꾼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왜 인스타에 보면 요새 많잖아요. 뭐 캡처해서 돌아다니는 거 600만 원 넣었는데 뭐 700만 원 됐습니다. 고객님 찾아가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엄청 돌아다닌다고요. 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 600만 원 넣었는데 이틀 만에 6천만 원 나오면 그걸 해주는 사람은 그 600만 원도 없어서 지가 이걸 팔고 다닌다고?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아무리 이빨린 소리로 잘 만들어 놨어도 그 750만 원을 본인이 있었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면 누구한테도 그거 소개 안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세상 돈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런 식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사실에 접근하는 게. 그래서 보통 사기에 노출되거나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딱 하나 있어서 그래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싶은 마음. 그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빨리 부자가 되려면 제가 그래서 책에 쓴 말이에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비트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 생각보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걸 장기적으로 오래 가지고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해하고 거기 들어가서 재산은 형성해 가는데 이거 해서 뭐 20%, 뭐 1년에 100% 벌겠다. 누가 그래프 올려본 거 뭐 4년 지나면 지금도 비트코인 뭐 7억까지 간다는 소리도 있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현실이 될 수는 있지 몰라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걸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당하지. 그래서 그 안에 이런 투자나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을 주변에 들리면 이게 본질, 속성을 이해하면 쉽게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돼요. 분명히 그만한 자각들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나는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 1년 정도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금이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자산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은 보는데 이 비트코인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창출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가 계속 부가적으로 나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보세요? 금하고 비슷한가요? 회장님 보시기에. 그 역할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나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한쪽에다 좀 모으는 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금은 나는 안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금은 왜 안 갖고 계세요? 회장님?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사실 회장님은 그냥 오늘 캐주얼하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왔냐면 우리나라에도 마이클 세일러 같은 분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회장님이 비트코인을 마이클 세일러는 지금 몇만 개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는 못하실 거냐면 너무 늦으셨으니까 죄송합니다. 늦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 그냥 학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바뀌는 거는 제가 봤는데 김수 회장님처럼 이렇게 다른 사업, 레가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외식업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잖아요. 그걸 전 세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그 신경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공하신 분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건 한국 비트코인 이 히스토리에서도 되게 분기점적인 일이고 또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워낙에 글로벌하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글로벌한 뉴스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영광인데 오늘 뉴스가 되진 않겠죠. 근데 나중에 이 자리가 회자가 될 건데 회장님이 금을 안 갖고 있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농담으로 이제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보다 비트코인이 뛰어난 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민하신 분이니까. 금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제가 그저께도 세계 미래 포럼 조찬에서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기관들이 금에서 빼서 비트코인을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에 16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그게 그대로 금에서 빠진 돈이에요. 그 왜 슈퍼리치들과 투자 자문 기관들이 금에서 비트코인을 옮기냐면 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장식용 금은 25% 정도예요. 치과용 금하고 75%가 벽돌 형태로 돼갖고 지하 벙커에 있어요. 그 은행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경제학자가 되게 사람들의 행동을 멀리서 보면 되게 웃기다. 그 돌 속에 불순물과 함께 있는 금을 정제해갖고 다시 지하 벙커로 넣는다. 그러니까 금은 햇볕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사실은 그 금융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인들은 금 뭐 치과용으로도 쓰고 반도체로 쓰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금은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담보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뭘 빌려주는 거냐면 달러를 빌려줘요. 달러를 빌려주면서 금을 담보물로 쓰는데 금에 대한 금 증서를 담보로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금은 그냥 포트녹스라는 해병대가 지키는 지하 벙커에 있어요. 미국 연준 지하 벙커에 있거나 금을 움직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담보로 쓰는 게 아니라 금에 대한 권리증이 담보로 쓰이는데 금융위기가 오면 이 권리증도 동결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 자체를 동결해 버리거든요. 출납을 못하게 해버려요. 위기 시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만 전쟁이 난 국가에서는 미사일도 사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금도 유출을 금지합니다. 근데 이제 슈퍼리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비행기로 금을 옮기면 그 경비행기를 내가 몰지 않는 한 불안하잖아요. 그 경비행기 조종사가 그 수십억의 금을 나한테 딜리버리 할지 혹은 또 그 전쟁 중인데 혹시나 그 오발탄에 맞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거든요. 정부가 알게끔 옮기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비트코인은 내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비서를 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비서를 통한 위험도 없어져요. 금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막지도 못해요. 비트코인 옮기는 거를. 이거를 이제 미국의 기관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금에서 빼서 비트코인을 옮기는 겁니다. 회장님이 이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내식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은 한 사람이 자본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바탕이 되는 자산이 뭐냐면 자기의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자산이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을 하게 되면 뭐가 노동이 되냐면 다른 사람의 노동이 복수의 노동을 자산화시키는 사람들이 기업가예요. 그럼 여러 자산의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뭐냐면 기업이 더 커져서 기업화되기 시작해서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비유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를 내가 매각할 때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야 라고 평가를 할 때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느 은행이 와서 이 회사는 평가를 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평가가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한 번에 다른 은행이 와서 다시 한번 해본다면 두 사람의 생각이 비슷하면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요. 즉, 한 사람의 의견이 동의를 받는 순간 실제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로 은행의 금액으로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신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노동력이 자산이었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이 자산이 되는 기업가들을 넘어서 이게 산업화되는 과정에서는 신뢰 자체가 자산이 되어버린다. 그냥 이거는 문장 그대로 신뢰라는 것이 돈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두 개가 만약에 붙으면 비트코인은 원래 그 신뢰, 제가 이야기로 그 신뢰 기반의 형태를 묶어서 누군가 서로 아무도 그거를 부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구조 자체에 특화된 이거 프로그램에 내가 지금 이게 그쪽의 지식이나 용어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 신뢰 기반 자체로 묶어진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없어지고 막 이동하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자산화되기에 되게 좋은 지금 위치로 가버린 느낌이 내 경영자 머릿속에서는 그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쪽의 공부가 지금 계속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씩 모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금보다 내가 더 안전할 수 있거나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관점은 이 신뢰라는 기반으로 볼 때 얘가 더 강해 보이니까. 속성상. 제 표현이 맞나요? 물론이요. 네. 맞습니다. 금은 사실 미국이 얼마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금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준 대차대조표를 보면 금이 있어요. 그 있는데 그 숫자가 변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또 출납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잘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학자들도 금에 대해서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금값이 오르면 미국의 주요한 금융기관들이 쇼트를 쳐요. 숏은 아시죠? 그러니까 현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현물로 사지 않으면 범죄예요. 근데 용인해 주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건데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의 책에서 저도 읽은 건데 유일하게 금만 용인을 해줘요. 왜냐하면 금 가격이 움직이면 전 세계 금융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금의 안정을 위해서 오르면 숏치고 떨어지면 다 재매입하는 거를 반복하는데 최근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정학적인 그 위기를 준비하면서 20년 전부터 미국으로부터 금을 엄청나게 인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이 지금 없어요. 많이 빠져나갔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기관이 금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금의 총량 자체가 지금 퀘션이에요. 분배도.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투명해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커를 잡아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대충 IP 주소를 통해 갖고 트랜잭션을 역추적하면 비트코인의 분포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국가별 분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은 투명성에 있어서 금보다 앞서요. 그걸 이제 제가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월가의 금융 공룡들이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회장님의 생각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자로서 공부를 한 것뿐이고 회장님은 진짜로 실제로 자신이 전 세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있으셨고 이런 상상력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분의 저런 생각이 진짜로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마스크를 내리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김승호 회장님께서 이 관련 모임을 올렸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께서도 책에서 아드님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걸 보고 그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투자하신다고 일단 생각에 상당히 놀랐는데 그럼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질문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랑 그리고 자산의 몇 프로를 투자할 계획이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제가 또 막 그 한 글에서 자산의 한 3%는 비트코인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서 그게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나도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한 3년 전 돼요. 근데 사실은 살 수 있는 신용 체계가 미국에 그닥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비트코인을 사서 지갑에다 넣는 이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내용을 배우려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미국도 제가 그 미국 어느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개수로 조금씩 사보니까 출납이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거 되게 복잡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ETF가 나올 때까지 되게 기다렸어요. 나올 거로 봤어요, 저도. 이러다가. 근데 제 생각보다는 빨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래도 나는 투자가의 측면이 아직도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안 사고 올라가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바로 안 사고 있다가 다행히 왜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네. 그 뚝 떨어졌을 때 제일 바닥에 샀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고 중간에 2번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해서 2번 더 샀어요. 아주 그래프 아주 얌체스럽게 그래프 이렇게 쭉 그리면 밑에만 딱딱 2번, 3번 걸리고 그것만 사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갖고 있는 거는 60개 정도 분량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 재산 다 나오는데 아니야. 현금 자산으로 치면 한 0.5%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조금 더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 떨어지기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몰라요. 지금 저는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의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든데 지금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넘어서 위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회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아니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나는. 오히려 오 교수님은 아마 이제 많이 보시니까 전체 이게 반감기에 따라서 이렇게 증폭이 있더라도 증폭에 그걸 거시적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차피 상승폭에 있는 어디 큰 범위 안에 들어가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범위도 너무 넓으니까 진짜로 80%씩 떨어지면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논리는 나는 이제 그냥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까 단순한 논리는 지난번 반감기에서 최고 최상과 최하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반감기는 그것보다는 높지 않을까 하는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정도에서 하향이면 그냥 저는 싸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그 자체를 놓고 이게 이렇게 될 거다는 예측은 전혀 하고 나는 투자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예측은 안 합니다. 대응만 할 뿐이에요. 이게 더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대응. 위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약간 모든 자산에 대해서 위험을 항상 생각하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려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가시는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거를 대응할 수는 없고 대신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막 투자 방식을 좀 물어보는 의도라면 저는 채권이 거의 30% 정도 돼 있고 부동산이 한 10%, 15%예요. 나머지는 다 주식에 들어 있고 주식도 어떤 회사를 사놨냐면 제가 지난번에 매각한 우리 회사보다 거기에 오너가 나였잖아요. 나보다 더 유능한 경영자. 그리고 그 사업이 나보다 더 나았던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투자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만 찾아서 저 사람이 나보다 사업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저 사업권이 내가 하는 식품 도시락 회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장기적이고 더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잘 수 있지. 사람을 보고 CEO를 보고 사업과 CEO를 보고. 그래서 그런 업종에다 분산해 놓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있었던 회사, 내가 팔았던 회사는 연간 이익이 연간 성장률이 한 15%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크고 더 멀쩡하고 더 위대한 회사들이 그 정도 가는 거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운영할 때보다 잠이 더 잘 오는 거예요. 뭐 별소리 어쩌고 미국이 어쩌고 망한다 그래도 그럼 우리는 더 빨리 망했을지도 몰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목소리 이렇게 다 좋아 사람들이. 먼저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느낀 게 레거시에서 성공하신 이제 분들께서 비트코인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앞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태미 작가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덕분에 비트코인을 알게 됐는데 2년 전부터 찍으신 라이브 영상 계속 정주행하면서 엄청 많이 딥다이브하면서 공부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이제 비트코인에다 전부 다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항상 비트코인은 강했고 앞으로도 강할 거고 그리고 저는 시간 선호가 엄청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꾸준히 들고 갈 생각이지만 모건하우절도 항상 하는 말이 리스크를 예측하기보다는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을 해라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비트코인을 아무리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정학도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게 너무 약간 완벽한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다 너무 진짜 강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제 정부도 그렇고 어떤 제도권에서 이걸 수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김성 회장님도 이제 비트맥시로 되시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에서 한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엄청 긍정적인 이펙트를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하게 우상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예상을 하다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CB를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오른다면은 그 시비에 이제 투자금을 이제 그 넣은 사람들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추후에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위기가 올지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예상이 아예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강할 거기 때문에 뭐 수십 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그 가격이랑 가치는 아예 다른 거고 가격은 우선 떠나서 본다고 한다면 그 중간중간에 계속 뭐 엄청난 리스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만약에 가격이 엄청 낮아지면은 CB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어떤 최악의 뭐 그런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지 오태민 작가님한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핵심은 이제 그 우리 회장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미래를 자꾸 예측하는데 대중 앞에서 이득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분들도 피치 못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적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의 지적 사기를 너무 많이 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까지만 이제 지혜족보 채널과 같이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얘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제가 비트코인 때문에 알게 됐던 이 지정학적인 변동, 지금 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하는 걸로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불장까지 같이 하려는 이유는 저 때문에 물린 분들이 있어요. 정고점에서.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원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은 지금도 계속 돈을 엄청나게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순유입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채굴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멀쩡하고 새로운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지만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자체에 돈이 들어가고 신규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의 생각인 거고 신규 코인을 채굴하는 걸 보상으로 주는 거지 그 채굴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내가 모셔놓은 그 비트코인을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를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슈가 없으면 계속 떨어져요. 돈을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왜 올라가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김승 회장님 같은 분들이 깨닫는 거죠, 갑자기. 그럼 이런 분들은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6개도 못 사고 0.6개도 힘들어 하는데 지금 본인 밝히셨으니까 말씀 60개를 사시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의 마이클 셀러는 20만 개 틈틈이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거나 평상시에는 이제 반감기 때는 올라가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회장님 책을 너무 감명 깊게 읽고 완전 이거는 이제 돈의 잠엄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언집이고 정말로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도 너무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런 명언들인데 이런 생각도 한편 들어요. 아마 공감들을 하셔서 회장님의 대답이 필요한데 우리가 따라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떤 부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먼저 왔길래 우리 셋이서 얘기하면서 회장님 책은 딱 저 나이 때 읽으면 너무 좋았겠다. 저 나이 때 대기업만 다 생각하고 있을 때 창업을 생각해보고 창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사업가의 마인드로 주식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은퇴 날짜 얼마 안 남고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변 얘기를 해보면 킹머니를 쫓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돼요. 그때 깨달았을 때는 얼마 돈 없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5천만 원 혹은 퇴직금 계산해서 2억을 한 번에 넣어갖고 어떻게 좀 2배 불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다면 회장님께서 5년을 꼭 얘기하시는데 참 5년이 좋은 시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을 버틸 수 있으면 80% 하락도 덤덤하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5년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비트코인의 경우에 손해는 안 볼 거예요. 굉장히 큰 이득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건 저의 확신이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채굴이라는 구조 때문에 계속 돈을 쓰니까 이제 계속 내려가는 데다가 이제 정부나 이런 규제적인 어떤 억압이나 탄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식인들이 계속 공격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폭락도 하는데,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나스닥이 떨어지면 훨씬 더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원래 이게 안전자산이라면 나스닥이 떨어질 때 버텨주거나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블랙 먼데이 때 금은 버텼어요. 금은 이제 1.3%밖에 안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은 제일 많이 떨어졌죠. 나스닥 8%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17%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충언을 드리자면, 이번에 불장이 반감기 패턴에서 오잖아요. 이번 불장에서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불장에 취해 있을 때, 남들이 다 취해 있을 때 이제 대비는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3%나 5%를 투자한 것 같지 않으세요. 보니까 제 강의를 듣고 아 이거는 뭐 10년 전에 저처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못했지만, 제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 저는 한 번도 고점에서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고점에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일부는 좀 챙겨 놓으셔야 돼. 왜냐하면 회장님도 강조하지만 투자도, 현금도 투자예요. 여러 의미에서 현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금도 투자죠. 그 현금으로, 저도 그래서 투자 현금으로 해놓은 게 채권이에요, 사실은. 채권이 현금이니까. 들리시나요? 마이크 내리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백수입니다. 소리가 잘. 여보세요? 들려요. 네네 들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백수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전혀 잘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는데, 작년에 그 11월 달에 그 유튜브 한 2개 정도 보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2개를 3천만 원 선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라 동물인데? 네. 저는 자산을 거기에 몰빵했는데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요새 그냥 차트를 보니까 아 이건 유사 투기판이지 않은가, 도박판이지 않은가, 17% 떨어지고 10% 떨어지고, 저의 이 관점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승호 회장님께서 그 이렇게 인스타에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올리셔서 저도 엄청 많이 놀랐고 엄청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승호 회장님께서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가 있으신지, 뭐 정량적이든 뭐 정성적이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 이제 계속 시청하면서 저는 사실 그 10년, 20년 묵혀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뭐 3억으로 갈 수도 있고 5억으로도 갈 수 있고 10억으로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속물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차피 그냥 뭐 지금 1억에 사더라도 뭐 10년 뒤, 20년 뒤에 뭐 3억, 5억 오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약간 무식하게 투자하는 그런 거여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세 번째로 좀 무례할 수 있긴 하지만 두 분께서도 자산을 어느 정도를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그런 어떤 신뢰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3개였습니다. 회장님. 네, 앞에 것만 내가 얘기하자면, 글쎄 나는 내가 오 작가님을 만나는 게 이런 시장에서 특이한이라는 반응 자체가 사실은 좀 의외예요. 굳이 근데 상황을 만약에 비유로 설명하자면, 전에 이단 종교로 다 멸시하던 어떤 종파가 주류로 떠오르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비유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 원불교가 만약에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원불교는 뭐 이단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듯이 처음에 나왔을 땐 분명히 그런 소리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종교 개혁했을 때 마찬가지고. 근데 시장에서 이 정도 인정을 받으면 나 정도 사람이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이게 이슈가 되거나
이게 특이한 점으로 인지되거나 이게 비트코인이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관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다고 봐요. 이미 이거는 2단 종교 벗어난 셈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그 2단 종교를 이끌고 지금 오기에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근데 주류로 이미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뭐고 지금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이미 주류예요. 근데 이미 주류인데 지금 우리가 이거 주류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우리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다면 나보다도 더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산을 보는 시각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나이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면 다 잊어먹어요. 나머지 건 젊은 분이. 거기다 아울러 아까 제가 질문한 거게 우리 회장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범인들이 좀 하기에 특히 나이가 많은 범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투자할 때요? 네, 너무 천천히 가고 너무 벌주를 강조하시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한 자산 규모, 전체 자산 규모는 되게 아직도 저도 작아요. 난 뭐 20-30%까지 이렇게까지는 나도 아직은 겁나니까 잘 못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조금 경우가 좀 다른 게 그거를 실제 비트코인을 지금 내가 초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으로 지금 분배하는 역할이 돼서 그 역할 한도 내에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이제 이해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공부한 지가 몇 년 되니까 그런 분들이 앞선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끊임없이 추적하고 있는 거죠. 저는 회장님의 책을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 유튜브를 몇 개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돈에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돈에도 이제 품격이 있다라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제 주변에 이제 돈을 이제 회장님께서 안 좋은 케이스로 말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참 돈을 갈망하면서도 돈에 대한 애티튜드를 우리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고 돈에 대한 그러니까 돈 자체가 미덕도 악덕도 아닌데 돈을 대할 때 어떤 벌추가 있어야 되는데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라서 저는 그냥 이분은 다른 부자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책을 이제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이너들은 대부분 다 퀵머니를 쫓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연에서 비트코인은 제가 한 7년 전에 교보에서 비트코인이 10배 버는 투자입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하고 계속 알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10배라고 하면 지금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를 미쳤다고 한다. 근데 그 당시에 500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20배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얼마를 봐야 되냐 하면 욕심내지 말고 5배만 봐야 된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5배를 봐서 인생이 안 바뀌는데 부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불장이 오면 또 알트로 이제 가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왜냐하면 시드머니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는 이제 좀 시간 선호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회장님 표현이 맞아요. 그 회장님 표현이 딱 직관적이고 그렇게 돈 벌면 안 돼요. 그렇게 빠르게 돈 벌면 진짜 인생도 파괴되고 관계도 파괴되고 빨리 망가져요. 지금 저한테 있는 비트코인의 자산은 저희 집에 있는 부동산을 다 포함해서 압도적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우리 아내 모르고 있었던 제 돈을 다 10년 전에 넣었고 저는 50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은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5가족이 아무도 이 돈을 꽁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활 태도를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돈을 아빠가 어떻게 벌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하고 고심하고 욕먹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퀵머니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퀵머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저처럼 공부하고 저처럼 마음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오태민을 믿으니까 좀 마음고생을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요새 제가 모빅을 만들어서 관찰해 보니까 제가 몰랐던 인간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문학을 강조하지만 참 나는 인문학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요새 이제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게
사람들의 양태가 저 뻔했던 건데 제가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작년에 산에 왔을 때 이 코인을 주면 산에 와서 당신들이 받으면 가격을 갖는다. 내가 팔지 않아도. 이게 비트코인이 알려준 거다 이렇게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제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1년도 안 돼서 막 그걸로 이제 팔고 직업을 그만두고 라이프스타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 아니에요. 그거는 투기예요. 그러니까 모빅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모빅을 그렇게 대하는 게 나쁜 건데 일반인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부자에 대해서 책에 나오는데 정말 저는 부자가 되기 전에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릇을 먼저 자기의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고 돈이 쏟아부어지면 그게 멈춰있지도 않지만 그 그릇이 깨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은 제가 뭔지 아는데 비트코인 얼마까지 갈까요? 비트코인 100억까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100억을 가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100억을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지구가 거의 빠개져야 돼요. 지구가 인플레이션하고 금융공황으로 빠개졌을 때 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지금의 국제 금융 시스템이 수명이 다 됐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글로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면서 비트 맥시들처럼 100억 가라, 전쟁 나라, 그 달러 망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자녀가 셋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취업도 하고 삶을 살기를 바라지 막 우리가 전부 난리통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국경선이 아무것도 아니고 막 다 변동 이런 난리통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난리통에 들어가면 비트코인 100억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그거밖에 없다는 걸 그때 깨달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진 않아요. 바라진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욕심내지 마시고 한 5년에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5배 정도의 소득이 있을 거라고 있는데 그 샤프 지수라 그래가지고 표준 편차에서는 위험을 해보면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니까 견딜 만한 돈으로 진짜로 회장님 말씀처럼 빚 쓰지 말고 5년 동안 묻어둘 돈으로 한다면 비트코인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다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오 교수님 말씀대로 특성상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이야기 되고 또 실제로 그런 기능이 좀 있으니까 그게 관심일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돈을 그렇게 벌어서 실제 지금 3천만 원 해갖고 6천만 원 되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걸 현금화 했더라도 그 돈이 내 안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런 돈은 쉽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산을 대할 때도 이게 장기적 자산 혹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대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체를 다시 다 돌려가면 제 책에 그래서 첫 번째 썼던 내용이 돈은 인격체다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어떤 자산도 이거를 인격체로 대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이 돈을 대할지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처럼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벌고 함부로 쓰고 하는 돈들은 다 내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해치거나 배신하거나 떠날 거라고 결국은. 그래서 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심지어 비트코인조차도 여러분들이 인격체로 대해줘야지 결국엔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해악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벌어도 여러분이 더 가난해지거나 어쩌면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금융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도 다른 관점으로 보일 거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에 마련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 인생을 바꿔주신 김승호 회장님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제 질문은 일단 비트코인에 관한 자리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인데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그 자산을 뒷받침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한다라는 전제 하에 이 비트코인의 기술이 100년, 200년 뒤에도 유효한 기술일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해야 한다면 이 기술을 발전시켜줄 주체가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책, 이 책 말고 뭐지? 네, 더그레이 비트코인. 더그레이 거기에 되게 자세히 써 있더라고요. 네.
그 질문은 사실 비트코인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넘어야 될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컴퓨터가 쓰지 않잖아요. 다 박물관에 있겠죠. 첫 번째 팩스밀리도 아마 박물관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마트폰 우리가 지금 쓰지 않겠죠. 그러면 첫 번째 블록체인으로 비트코인을 정의한다면 비트코인은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지 우리가 쓰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0년 전에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비탈릭 부테린의 주장은 안 했는데 비탈릭 부테린에 따르는 이제 이더리안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곤란에 처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그렇게 들어갈 거니까 솔라나다. 뭐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아요. 이건 계속 이런.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깨달았을 때 이 질문을 안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기술로 정의하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기술로 정의하면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저는 비트코인 1달러 넘은 것에 천착하면서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생태계다. 생태계고 화폐라는 게 생태계를 통해서 그 일군에 믿는 사람, 이단 종교라고 아주 적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수의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더니 이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들이 씹어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점점 커지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외곽에 있는 사람도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인정 안 하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누가 주거나 내가 주스면 여기 가면은 이게 1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도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술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비트코인의 새로운 버전은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사토시가 만들어낸 비트코인 기술이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비트코인 노드들마다 버전이 다 달라요. 비트코인 뭐 1.5, 0.5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다만 이게 중앙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노드는 그거를 채용하고 어떤 노드는 채용하지 않으면서 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그 잡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좋아지는데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진짜로 양자 컴퓨터 나와서 지금 비트코인이 쓰고 있는 암호 체계를 뚫는다. 그럼 비트코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소유한 장부는 그대로 놔두고 기술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대부분 다 합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 질문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블록체인은 기술을 지향하잖아요. 이더리움부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주식회사랑 되게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CEO도 있고, CEO랑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뭔가 계속 어떤 활동을 하죠. 우리가 이런 유틸리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해요. 공공재를 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은 마케팅하는 주체도 없고, CEO도 없어요. 그냥 개발자들이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써봐. 그러면 어떤 노드들은 그걸 쓰고 어떤 노드는 안 써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는 어떤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관리하거나 누구도 정원사가 없는데 자연 상태에서 자기가 정원사를 자임하는 천재들이 해주면 수용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퍼져나가고 안 되면 그냥 그 프로그램은 사장되고 하면서 계속 진짜 그야말로 다윈이 말한 그 오염되지 않은 그 언어 그대로의 진화예요. 진화. 그래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한 거거든요. 에너지 준위가 물리학으로 따지면 에너지 준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비탈길에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제일 낮은 상태에 있으니까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들은 우리 모빅을 포함해서 이 리더나 경영자가 끌어올리죠. 펌핑을 하거나 끌어올려서 좋은 상태를 만들어요. 근데 리더가 공격을 받거나 리더가 무너지면 에너지가 낮은 진화 상태로 내려가니까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 면에서는 알려질 위험성이 다 알려진 상태예요. 위험성이 없진 않은데 알려진 상태라서 비트코인은 기술로 접근한다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해봐. 계속 손드는데 해봐. 빵 파면? 빵 팔아요? 아. 한국에 있는 자산 법인이. 네. 그건 뭐예요? 아직은 안 돼 있어요. 길이 없어.
이제 그거를 정부에서 바꾼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음. 그냥 CEO가 그 해야 되는데 그 세무사들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어떤 세무사들이 이제 권하는 방식은 이사회를 열어갖고 1인 CEO라도 1인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서 비트코인 투자한다라고 해놓고 본인 이름, CEO 이름으로 빗썸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놓고 기록을 다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배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제 하고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자, 아직 마이크 안 왔으니까 큰 소리를 해봐. 그냥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직장만 다니고 직장이 원래 사업 관심 중에서 직장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도 좀 영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질문 드릴 게 3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짧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전에 알트코인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투자를 안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나는 알지도 못해.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이제 팔지 않고 영원히 가져가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 얘는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세 번째는 이 비트코인을 공부하거나 알아보실 때그 김민 작가님 책도 많이 팔았지만 다른 성공하신 다른 서적이 네, 기본적으로 나는 다른 코인은 전혀 몰라요. 지금 알트코인 지금 여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그거를 공부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코인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조적인 지금 이미 나는 비트코인은 유대 종교가 로마로 들어왔을 때의 입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막 인정받아서 그 313년 왜 공인되잖아요. 네. 그 정도의 시기로 지금 온 거지. 그렇지만 아직 전 세계로 퍼지지는 않았거든. 요 영역에 와 있는 느낌이니까 이제 나는 로마에 사는 사람인데 안 배울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 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 종교가 갖고 있는 막 다른 무슨 율법이나 체계라든지 가치 기준으로 파생된 여러 규칙들은 그 알트코인이 뭐 이런 거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뭐 코인 투자자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성향이 조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그 정도의 그 지식 체계는 아직 가지가 있는 거 아닌 거고 아까 자산에서 뭘 어떻게 빠져나오고 빼내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회사를 볼 때 그 회사가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닐 때 빠져나와요. 내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회사가 이런 기준과 이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산 건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그런 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의 가치 없이 빠져나와요. 근데 반대로 안 빠져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내 생각이 내가 봤던 회사가 맞구나 하고 할 때 그리고 빠져나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으면 경영자가 잘못할 때 나와요. 아니 테슬라 안 팔았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한 적 없는데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처음에 테슬라 차를 하나 사려고 테슬라는 회사를 알아봤다가 알아보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서 그 살 돈을 주식을 처음 사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매입해 왔어요. 보통의 경우에 테슬라로 돈 버는 사람 없어요. 거기도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거의 지금 비트코인 정도의 변동성일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아직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냐면 그 회사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 회사가 그리고 있는 경영자가 그리고 있는 방향성이 시간이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도 팔은 적이 없어요. 예. 자꾸 끄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태민 그 선생님 작가님의 그 영상을 좀 봤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예측을 해보기를 처음에 그 비트코인 그 들으셨을 때 자금 세탁이라는 게 먼저 떠오르셨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아, 비트코인으로 검은 돈이 자금 세탁이 돼서 흐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북한이라든지 그 구소련 체제의 어떤 그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신뢰를 기반으로 아까 오승민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기반으로 이게 어떤 가치 교환이 된다면은 이 하얀 돈들도 그 비트코인으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그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혼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대선 준비를 하면서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정도는 우리가 좀 공식적으로 그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이게 편입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 경제학과를 나온 건 아니라서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저희 나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만의 TSMC보다 가치 평가가 굉장히 절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뛰어난 기업인데도 그 이유가 그 어떤 그 분 말씀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이제 가치 밸류를 TSMC는 굉장히 그 경영진이 탄탄하고 그 대만인이 아니어도 뭐 유대인이라든가 여러 그 정말 그 신뢰의 어떤 팀을 경영진을 구축하고 있어서 굉장히 가치 평가가 많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족벌 기업으로서 가족 경영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그만큼 절하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에 대한 비트코인하고 이런 그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잖아요. 서로 교환을 하는 그래서 요 차이가 뭔지 그거가 궁금해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팔로워들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본인들의 이제 소견을 강의로서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을 시키시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나는 사장학교에서 수업할 때 미안해요. 저렇게 질문하면 저는 중간에 끊어요. 왜 그러냐면 질문이 한 문장 이상 길어지면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질문을 진짜 한 문장으로 줄여봐요. TSMC의 가치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비트코인도 그런가요? 저 질문은 참 일단 질문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이제 가치 평가가 덜 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순이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펄을 가지고 했을 때 뭐 TSM 펄은 높은데 삼성 펄가 낮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삼성은 이제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비정량적인 요소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비정량적인 걸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오해가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평가 모형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 평가 모형이 없는 것은 재무 관리에서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재무 관리에서 금에 대한 가치 평가 모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 관리에서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모형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게 영구 배당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주식이 이렇게 채권처럼 계속 영구적으로 배당을 할 때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가치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재무제표의 총 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눠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2100만 개라는 거 외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얼마를 달러 대비 얼마를 갈지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만한 어떤 기준도 없어요. 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채굴이라는 것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채굴을 더하는 것뿐이지 채굴이라는 걸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투사해서 모형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깨닫고 이걸 경제학 전공자한테 설명할 때 난관에 부딪힐 걸 알고 있었어요. 왜 난관에 부딪힐 걸 알고 있었냐면 이들은 주식의 가치평가 모형에 너무 익숙해요. 미래 가치 가지고 현재 가치화 한다거나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나눠준다거나
이런 정량적인 가치평가 모형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 이제 부가적으로 정성적인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전부 다 이제 제 책을 보면 이제 전부 다 이게 정량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전부 정성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보면 기존의 학문에서는 이제 학문으로 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인문학이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하고 새로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치평가 모형이 없고요. 전부 정성적이에요. 근데 너무 놀랄 필요가 없는 게 금이 그래요. 금이. 네, 시간이 이제 좀 다 되어서 회장님 괜찮으시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예, 마무리하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 그 사장아 그 번개 모임에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에 있어서는 김송환 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2년 전에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되면서 이제 궁금증으로 시작됐지만 너무나 이게 저한테는 센세이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책들이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알게 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오태민 작가님께서 정말 크게 더 많은 정보를 많이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제 거기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지정학 책에 보면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패러다임을 다가오고 변화와 결과값을 많이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이 책을 보고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비트코인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은 이제 코인의 뭐 재산 증식이라든지 재산 관리로만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서도 부동산 현실에 있는 것처럼 뭐 땅을 사서 현금을 이제 뭐 비트코인으로 사서 뭐 월세를 주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기업에서는 이제 뭐 나이키 같은 데서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코로나19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점점점 발달하고 성장하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그러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맞는 건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의견 있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그 마무리 질문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용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슈퍼리치도 좋아하는 거 알겠어.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자산을 분산하는 거 알겠는데 궁극적으로 용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의 용처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회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신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뢰 시스템이 필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7, 80년 된 시스템은 달러 기반의 준조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우리가 쓰면서 미국한테 세금을 냈고 미국의 국채 이자율을 지켜주면서 미국이 재정 적자를 통해 갖고 해군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 유엔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미국을 쳐다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전쟁이 점점 확전되고 관리 안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아셔야 되냐면 미국이 손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이 안정이 되지 않아도 미국은 셰일가스가 나와요. 그래서 중동의 안전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의 문제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트럼프고 노골적이지 않지만 그냥 놔두는 게 바이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역 대금을 뭘로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영국이나 미국하고 무역을 할 때 비트코인 쓴다. 난센스예요. 근데 만약에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해변이 아니라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콩고나 이런 데하고 내가 어떤 원자재를 수입하기로 했다. 그럴 때는 달러보다 비트코인을 쓸 날이 조만간에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달러는 그 나라가 환가라는 걸 통해 갖고 착취를 해요. 정부가. 그래서 수출업자가 원자재를 나한테 수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받아봐야 그 달러를 자기네 콩고 돈으로 바꾸면서 엄청난 쓰레기 같은 종이를 줄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을 바로 쏴주면 나한테 원자재를 제3국을 통해서 밀수를 하겠지만 제3국을 통해서 나한테 원자재를 실어 보낼 유인이 생겨요.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회장님은 이제 책을 보니까 1등만 관심 있으셔서 알트를 관심 없으신 거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2등까지는 보신다니까 이더리움 보실 거고 이제 3등은 나의 취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통해 갖고 그걸 완결해 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은행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래서 은행이 빨리 비트코인을 수용해야지만 IT 기업으로부터의 도전으로부터도 이겨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하고 삼성이 은행을 더 잘하겠어요? 신한이 은행을 더 잘하겠어요? 신한이 지금 카카오한테도 힘들어져 하는데 아예 삼성 폰하고 애플 폰이 예치금까지 받는다면 은행 다 없어집니다. 근데 면허로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하고 애플 폰이 전 세계를 깔아서 은행을 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가 막혀요. 면허 말고. 나라마다 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막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하고 애플이 자체에 돈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전 세계 돈이 표준화되겠죠. 근데 금융기관들이 애플 돈, 삼성 돈까지는 용인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너무 놀라운 말씀 하셨는데 313년 기독교 공인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미국 금융기관에서 애플 돈, 삼성 돈은 용인 안 하겠지만 비트코인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이 삼성폰하고 애플폰하고 다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이 되고 은행들이 없어져요. 놀라운 일을 앞으로 10년 동안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질문은 끝인데. 자, 네, 그러면은 녹- 마무리를 네. 네, 하도록 하고 제가 이 자리 만들어 주신 거 제가 너무 감사해서 대표로 제가 선물을 좀 들고 와가지고 회장님하고 네. 저는 차하고 집 아니면 안 받는데. 기념 이제 앨범 같은 거.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은 되게 작은 인연으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나한테 문자 와갖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을 올렸을 뿐인데 연락 와서 저 오 작가님 잘 안다고 그래서 그참에 제가 좀 연락 좀 해달래요. 그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분한테 오늘 박수 할게요. 제가 마무리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호스트로서. 예. 김승호 회장님 제가 보기에 돈의 철학자세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죠. 근데 비트코인을 접근하면서 화폐 철학을 했는데 화폐도 돈이니까 둘이 똑같은 것 같지만 이제 굳이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돈의 철학인데 여기서 말하는 돈은 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제 대중한테 소통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화폐 그 자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대중하고 소통을 했는데 우연이지만 비슷한 걸 가지고 다른 접근을 한 우리 둘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 게 저로서도 너무 영광이었고 되게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거 자꾸 교회 얘기 자꾸 나오는데 뭐 역사적으로 비유할 거 별로 없었어. 초기 기독교의 사도 바울이에요. 고생 더럽게 하고 이제 막 인정받아서 이제 각국에 이렇게 유대교 변방에 막 교회들 생겨서 그 각자 그 성경책 나가는 게 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만난 기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